승리를 이끈 득점자 공식 MVP 김민재. 그런데 현지 매체들은 오늘도 또 평점을 낮게 줍니다. 이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 왔는데요. 한번 좀 분통이 터지지만 현지에서 어떻게 김민재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경기 리뷰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 선수 소식을 전하는 빡빡이 기자입니다. 오늘 25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유로파리그 스타디온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19라운드가 열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부르크에 2대1로 승리한 경기였고요.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바이에른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게 이런 적이 굉장히 드물대요. 바이에른이 아무리 잘한 시즌이라도 4연승을 달린 건 하인케스 감독 기억나십니까? 바이에른의 트래블을 선사했던 하인케스 감독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반기에는 좀 좋았어도 후반기에 흐지부지 돼서 결국에는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던 지난 시즌의 단점을 이번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시즌 진행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승리를 이끈 선수 바로 김민재였다는 겁니다. 자, 바이에른은 후반기 전승 행진을 통해서 현재 15승 3무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경기한 추격자 레버쿠젠이 라이프치히와 비겼어요. 그러면서 승점차는 4점에서 6점으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자, 점점 우승이 다가오고 있죠. 김민재의 이탈리아에 이른 독일 두 번째 빅리그 정복 다가오고 있고요. 더 이제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을 만한 것은 해리케인의 생애 첫 트로피, 아마추어나 국가대표 트로피조차 거의 없는 해리케인의 생애 첫 트로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 보겠습니다. 바이에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바이에른 선수와 감독 모두 경기 후에 프라이부르크가 홈 승률 2위였다. 진짜 어려운 경기였다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프라이부르크 원정은 어려울 거니까 각오해라. 이러면서 경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 전까지 홈에서 6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았던 프라이부르크의 승률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그래서 진짜 갠신이 이겼습니다. 갠신이. 슛 횟수가 7회 대 7회 똑같았어요. 바이에른이 고작 7회. 이런 경기는 심지어는 패배한 경기에서도 슛을 막 30개씩 하고 지는 게 바이에른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 이날 선제골은 전반 15분 나왔는데요. 에릭 다이어의 패스를 받은 해리 케인이 엄청난 킥력으로 마침내 필드골 가뭄을 끊어냅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필드골이 처음이라고 해요. 이때 패스를 한 다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잉글랜드 선수의 공격 조합을 보여줬는데, 이런 거는 통계가 잡힌 뒤에, 옵타의 통계가 잡힌 뒤에 잉글랜드 선수의 합작골 독일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자, 마르우시가 맨시티로 가면서 이제 득점왕 경쟁에서 추격해오던 선수가 없어졌거든요. 케인이 17골에 도달했고요. 15골을 넣고 있었던 마르무시는 가버렸고, 파트리크 쉬크가 13골로 추격 중인데, 사실 이 선수는 레버쿠젠에서 이제 뭐 부상자나 이런 사정이 다 없을 경우에는 완전 붙박이 주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뭐 무난하게 이제 큰 부상 당하든지 이런 뭐 불상사만 없으면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후 점유율은 높지만 슛을 만들지 못하던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9분 김민재의 정말 소중한 코너킥 헤딩슛으로 점수차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반 13분 긴터에게 코너킥에 3골 내주면서 추격을 당했지만 이후 프라이부르크의 맹공을 잘 막아낸 바이에른이 한 골차 승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승리를 했다는 점 자체도 굉장히 흐뭇할 거고요. 또 좋은 점, 부상자들의 복귀입니다. 파블로비치가 이날 선발로 뛰었고요. 그렇게도 우리가 언제 돌아오나 좀 오매불만 갈망했던 수비수 스타니시치가 마침내 이른 시간 교체 투입되면서 필드에 돌아왔고, 주앙 팔리냐도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중원과 수비진, 사실 김민재의 부하를 또 강화했던 게 이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지고 그러는데 본인만 아킬레스 건염을 달고 계속 뛰고 있다. 이게 김민재 선수를 더 힘들게 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또 편하게 경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파메카노와 고레츠카가 각각 이제 부상으로 선발의 사이에 빠지거나 경기 중에 빠졌다는 걸 보면은 돌아가면서 부상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민재 선수가 손 들고 저 진짜 힘들어서 못 뛰겠어요. 지친 게 아니고 발목이 아픕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연장으로 한 2번 쳤으면 좋겠지만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경기력을 보죠. 압도적인 전진 패스와 득점까지 기록해준 김민재의 모습입니다. 일단 플레이별로 살펴보면 득점 상황 자세하게 볼까요? 요주와 키미의 코너킥을 받은 김민재가 니어포스트로 뛰어 올랐습니다. 상대 골키퍼 나이지리아의 독일인인 노아 아투블루 골키퍼가 니어포스트로 뛰쳐나오면서 경합을 했는데, 김민재의 머리가 상대의 손보다 살짝 먼저 닿으면서 골을 밀어넣을 수 있었고요. 상대 항의를 해봤지만 이게 뭐 골키퍼 차징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백헤딩에 가까운 뒤통수를 살짝 대는 절묘한 동작으로 헤딩골을 넣었고요. 이게 뭐 대승 5대0 이런 승리에서 한 골 보탠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2대1 아슬아슬한 승리의 한 골이었기 때문에 결승골이죠. 김민재의 득점이 팀을 승리로 이끈 정말 중요한 득점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선 2번째, 시즌에선 3번째 골인데 앞서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이끄는 선제 결승골을 넣은 바 있죠. 골의 순도가 굉장히 높은 김민재의 세트피스 가담입니다. 수비를 보면요, 오늘도 위치 가리지 않고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이어가 왼쪽, 김민재가 오른쪽에 배치돼서 경기를 시작한, 좌우를 바꿨어요. 그런 좀 특이한 모습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김민재가 평소 위치인 왼쪽 센터백으로 돌아갔다가 중간에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를 했어요. 근데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일 때도 오른쪽을 넘나들면서 뛰는 거는 앞선 경기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 다이어가 활동 반경이 좀 좁기 때문에 다이어 앞으로 올라가서 끊어주는 것도 김민재, 혹은 다이어가 앞으로 올라갔을 때 백코트가 느리니까 그 뒤를 커버해주는 것도 김민재. 김민재가 뭐 경기장 모든 곳에 있는 듯한 그런 수비 오늘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제 3백으로 전환해서 빌드업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는 게 이번 경기 특징인데, 뭐 후방을 3명으로 바꿔서 4-2-3-1로 시작하지만 공격 시에는 3-1-6처럼 되는 거. 요즘 축구계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빌드업 방식이거든요. 바이에른도 이날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레온 고레츠카, 이 미드필더 선수가 왼쪽 스토퍼처럼 내려가고 김민재가 3백의 중앙으로 가고 에릭 다이어가 3백의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미는 그런 식의 빌드업 방식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히트맵을 보면 다이어는 오른쪽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플레이를 통해서 다이어가 많이 올라가고 어시스트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이어 혼자, 다이어 물론 되게 잘했는데 혼자 잘해서 득점을 했다기보다는 팀 전체적인 빌드업 시스템이 다이어를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 뒤를 김민재가 커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재는 상대 압박에 잘 대처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예전에 정우영이 뛰던 팀이기도 한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스타일이. 압박을 많이 합니다. 정우영 이후에 정우영보다 몇 살 더 어린 선수들로 많이 바꿔가지고, 특히 이날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리포나 이런 주전급 좀 나이 많은 공격진이 아니고 되게 어린 공격진을 전방에 쫙 깔았어요. 그러면서 압박을 세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이 원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편하게 빌드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공을 돌려야 했는데, 이때 김민재는 압박을 받을 때 침착하고 패스를 잘 돌리죠. 패스 타이밍도 빠르고 패스 길을 잘 찾기 때문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장면 가끔 있었지만 결국 빼앗기는 불상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민재는 빌드업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환상적인 전진 패스를 여러 개 기록했는데요. 빌드업에서의 비중은 좀 이따가 수치를 볼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전진 패스가 굉장히 좋았던 장면 한 3개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전반 9분 김민재가 왼쪽으로 롱패스를 날립니다. 이게 오른발잡이가 오른쪽으로 롱패스하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근데 오른발잡이가 왼쪽으로 롱패스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이제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자기가 쓰는 발 쪽으로 벌려주는 거는 쉬운데 반대쪽으로 벌려주는 거는 공이 좀만 휘면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김민재가 왼쪽에서 전방으로 달려가는 윙어의 속도에 정확하게 맞춰주는 완벽한 롱패스를 하나 줬고, 그게 결국에는 그쪽에서 크로스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였는데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13분, 이것도 멋진 장면이었는데 김민재가 키패스, 그러니까 득점 기회 창출 1회를 기록합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김민재가 공을 잡고 이제 패스할 곳을 찾으려고 살짝 전진하는데, 이때 바이에른이 약속된 플레이 중에 하나인 미드필더 파블로비치 고레츠카가 다 상대 수비를 유인해서 공간을 찢어주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무시알라가 직접 내려오면서 공을 받습니다. 그럼 김민재가 3선이 아닌 2선으로 바로 공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시알라가 이걸 받았을 때 김민재의 패스 속도도 좋았고 좋은 리듬이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서 짧은 드리블 그리고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이게 골대에 맞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무산된 상황이고 김민재의 어시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거 외에도 후반전 역시 김민재가 무시알라에게 직접 찔러주는 패스가 한두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약속된 플레이에 가깝다. 바이에른의 중요한 공격 루트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센터백이 빌드업할 때 바로 앞에 3선 미드필더나 아니면 풀백 할 때 잘 주는 거, 안정적으로 주는 거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또 롱패스를 찌어주는 것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좋죠. 근데 이렇게 쇼패스를 측면으로 벌리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 상대편 수비의 틈 사이로 바로 찌를 수 있는 거,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한 재능이고요. 김민재가 이거 왜 현지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컴필레이션 만들어도 될 정도로 김민재 잘하거든요. 이제 지난번 영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 특히 패킹이라는 스탯을 만들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김민재 패킹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요. 이날 이 쇼패스 굉장히 멋졌습니다. 자,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다. 실점 상황에서 연루가 됐어요. 원흉으로 지목하는 그런 매체들도 있는데, 일단 상황을 보면요. 후반 23분 마티아스 긴터가 도안 리츠의 코너킥을 받으면서 수비의 빈틈으로 파고들면서 앞으로 넣으면서 잘라먹는 헤딩골을 넣습니다. 이때 김민재가 한 박자 늦게 붙으면서
전혀 경합을 못하고 김민재가 뛰긴 했지만 좀 거리가 있는 데서 뛰었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 상황을 자세히 본다면 김민재가 왜 너무 늦게 달라붙었는가? 김민재가 긴터의 뭐 마크맨이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축구팀들이 그렇듯이 이날 바이에른 역시 그 하이브리드 마킹, 국내에서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세미 존 디펜스라고 하는데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섞은 방식으로 이제 수비를 하게 돼요. 그때 김민재는 기본적으로 장신 수비수이기 때문에 문전에 코너킥 수비할 때 자기가 맡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 주위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전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는 원래 그 선수를 막고 있던 사람이 따라 붙으면서 막는, 이렇게 김민재는 공간을 지배하고 맨마킹을 다른 선수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긴터가 뛰어들어온 공간은 원래 김민재가 아니고 김민재 앞에 있는 선수가 막아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건 케인이었어요. 근데 케인이 낙하지점을 잘못 잡아서 그 상대 수비가 자기를 끌고 나가니까 앞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김민재와 케인 사이가 벌어지고 그 자리로 긴터가 침투하면서 이제 헤딩골을 넣은 거거든요. 김민재가 거기까지 막아줬으면 좋았겠죠. 그런 임기응변이 됐으면 진짜 만점이었는데 이거를 못한 것이 김민재의 귀책은 아니다. 이것은 팀 플레이의 문제고, 나중에 이제 팀이 경기 후에 리뷰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럴 때 끌려나가지 마라, 이렇게 분석할 장면이지 김민재 빨리 붙어라, 이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선수가 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뒤늦게 뛰어오르는 그런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전마 저거 놓쳤네, 이렇게 이제 현지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지,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뭐 잘못한 거는 이 상황에서 규칙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건 팀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이어나 예전에 있던 더리우트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실점 하면은 손 들고 너는 뭐 하는 거냐 이거 하거든요. 김민재는 뭐 나막을 확률이 이미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뛰어요. 이미 실패할 것이 거의 예상되는 플레이지만 그래도 해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김민재가 이렇게 해서 발을 뻗었다가 머리를 한번 들이밀어 봤다가 결국 실점하고 김민재 전마 저거 또 놓쳤네, 이 소리 듣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에서 약간 아쉬운 장면이 있었다. 그렇다면 수비에서 좋은 장면 없었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안 리치를 측면으로 몰아붙이면서 공을 빼앗은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특히 마지막 순간에 수비 성공을 해냈어요. 충분한 추가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상대가 굉장히 맹공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대 공격수 그레고리치가 바이에른 문전에서 슛을 했는데 슛을 하기 직전에 김민재가 발을 넣으면서 블로킹인데 이제 그레고리치 발 맞고 나가서 골킥이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진짜 마지막 상황에서 문전 코앞에 슛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굉장히 부각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마지막 히어로 수비까지 해낸 김민재가 경기의 주인공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해준 날도 평점이 낮게 나온다? 진지하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확증 편향이 있다 보니까 김민재 좋은 플레이를 잘 안 본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고요. 김민재 이날 하이라이트 만들어서 현재 돌리면 김민재가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이 정도로 좋은 플레이를 많이 했어? 골 넣고 실점 빌미만 준 게 아니었네?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플레이가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좀 지쳐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 프레시한 인상이 아니고 불안한 인상은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인상일 뿐이고 실제 경기력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는 공식 MVP를 김민재로 선정을 합니다. 분데스리가 사무국 선정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POM이죠. POM으로 김민재가 선정이 됐는데요. 자, 왜 선정했는지 선정의 변을 보겠습니다. 케인의 선제골도 중요했지만 김민재의 공수 양면에서 전방위적인 기여도가 그를 POM으로 선정하게 만들었다. 한국 수비수 김민재는 두 번째 골만 넣은 게 아니었다. 경기 내내 수비를 지휘했다. 김민재의 제공권은 헤딩 수비와 헤딩 공격에서 모두 드러났고, 공을 잡았을 때 침착한 김민재의 특징이 상대 압박을 받을 때도 바이에른이 경기 주도권을 지키게 해줬다. 골과 수비 기여도는 바이에른이 승점 3점을 따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판타지 랭킹에서 339점을 제공한 선수다. 판타지 게임 아시죠? 분데스리가 홈페이지 공식 판타지 게임에서 김민재가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준 선수라고 하네요. 김민재를 믿고 자기 판타지 팀에 넣어놓은 사람들은 활짝 웃었겠네요. 자, 그렇다면 김민재의 스탯과 AI 평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스탯 보면은 좀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득점 상황의 XG는 0.64. 어지간하면 넣었어야 하는 그런 골이다. 김민재가 그런 위치로 잘 파고들었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볼터치가 132회인데 이날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보통 때는 키미히, 김민재 파트너 센터백이 3명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김민재가 압도적 1위고요. 키미히가 95회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민재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죠. 패스 119회. 이것도 2위가 다이어고 키미히 더 아래인데 다이어가 79회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로 김민재가 공을 뒤에서 정말 많이 다뤄야 했고 굉장히 빌드업 비중이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 96%, 키패스 1회, 아까 말씀드린 무시할라한테 준 패스고요. 공격 지역으로 투입한 패스 12회, 역시나 이 부분 1위는 키미히고요. 김민재가 키미히와 근소한 차이로 2위입니다. 롱패스 6분의 4, 6개 중에 4개를 성공시켰고요. 그 다음에 키미히가 무려 12개 중에 10개를 성공시키면서 김민재보다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수비적인 행동은 5회, 경기 10입니다. 상대 프라이브르크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수비적인 행동도 많이 했겠죠. 태클은 3개 중에 2개 성공, 태클 2개 성공 2위예요. 그리고 가로채기가 2회, 이것도 경기 2위. 리커버리 8회, 이것도 경기 2위. 볼 경합은 이제 지상 볼 경합, 헤딩 볼 경합 합쳤을 때 8개 중에 5개 승리하고 3개 실패했는데 지상에서는 3개 모두 승리했고요. 공중볼 다툼에서 5분의 2, 약간 실패한 게 많았다라는 게 유일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AI 평점을 보면 폼업이 김민재에게 8.6, 엄청난 점수예요. 빌드업에서 이날 얼마나 비중이 높았는지, 그런 이제 빌드업 같은 패스 횟수 같은 게 쌓이면 AI 평점은 또 반영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런 비중이 높았는지 알 수 있고요. 당연히 경기 1위고 케인의 8.2, 무시할라의 8.1과 상당한 격차로 1위입니다. 후스코드는 김민재가 7.7인데요. 케인의 8.0에 이어서 김민재가 2위입니다. 다이어의 6.7과는 또 격차가 거의 1 정도 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제가 좀 부동 터진다고 했던 매체 평점 보겠습니다. 먼저 빌트입니다. 빌트 김민재 3점 줬습니다. 3점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통, 너는 오늘 보통이었어, 2분 이 정도야, 열심히 했다, 거의 끝,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0점 만점이면 6에서 6.5? 이 정도죠. 잘하면 7도 한 빌트 3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7번에 6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 바이에른의 2대0 리드를 안긴 헤딩골을 넣었다. 실점 상황에서 상대 선수에게 너무 늦게 붙었지만 그 밖에 실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한 골 넣고 한 골 내줬으니까는 또이또이 3 아니냐, 대충 이런 뉘앙스예요. 마인과 방군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일 매체들은 평점 매길 때 되게 좀 단선적으로 실점했어? 제일 가까이 있는 애 누구야? 걔 깎아. 이런 식으로 이제 범인 찾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지난번 경기 페예노르트 0-3으로 지고 나서 또 범인 찾기 하면서 김민재 정말 실수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콩파니 감독이 아예 좀 일침을 놓았죠. 이제 웃으면서 내가 이제 독일에서 감독 생활 몇 달 해보니까 당신들 기자들이 이렇게 매번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러는 거 아니다. 수비는 그렇게 누가 하면 실수해서 골 먹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작작 좀 해라. 아까 이런 말을 좀 좋게 돌려서 말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김민재가 한 골 내줬으니까는 깎았다 이겁니다. 3점이고요. 케인에게 2점 줬습니다. 11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필드골을 넣으면서 우려를 마침내 불식시킨 케인, 파워슛으로 바이에른의 초반 리드를 남겼다 라고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2점을 받으면서 경기 최고 점수인 선수가 다이어, 케인, 키미히 3명이네요. TZ입니다. 김민재에게 3점 줬어요. 또 3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미히의 코너킥에 누구보다 높이 뛰어올라 공을 밀어 넣으면서 뛰쳐나온 아투볼로 골키퍼보다 먼저 공을 따냈다. 헤딩골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나 프라이브르크의 마티아스 긴터가 동점골을 넣을 때는 헤딩 수비가 너무 늦었다. 역시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하나 너 3점,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매체는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한데 역시 다이아한테 2점 준 건 똑같아요. 부상당한 우파맥 컨디션 투입됐다. 잉글랜드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 그대로 집중력과 결단력 있는 수비를 해냈다.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다. 언제나 그렇듯 믿음직한 후보 선수 이상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키미히, 스타니시치, 무시알라와 더불어 2점을 줬습니다. 무려 케인도 3점인데 다이어는 2점입니다. 자, 교체 투입돼서 이날 괜찮은 플레이를 해준 스타니시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무릎 인대 부상이 아픔에서 마침내 복귀했다. 복귀 후 첫 출장 경기에서 라이트백으로 투입돼 수비 라인에서 녹아들었고 나중에는 왼쪽 수비도 잘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2점 너무 높아요. 스타니시치가 잘 녹아들고 좋은 복귀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난한 좋은 복귀전이었지 히어로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고 아무튼 평점이 납득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수비수 스타니시치의 복귀는 김민재에게도 장차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슈폭스입니다. 김민재 또 3점이에요. 자, 경기에 일관성이 없었다. 빌드업 상황에서 좋은 패스를 몇 개 했지만 한두 개는 실수였다. 뭐가 실수야?
후반전 초반 영리한 골로 2대0을 만든 게 더 중요했다. 그러나 프라이부르크 득점 상황에서 긴터를 막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네, 3점 줬고요. 키미히를 1.5나 줬어요. 2도 아니고 1.5. 그러면서 굉장히 역동적이었다. 라이트백에서 시작했지만 종종 왼쪽 측면에도 나타날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었다. 뭐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뛰어난 경기력을 도움으로 보상받았다. 김민재의 코너킥 올린 선수가 키미히였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보면 이 매치가 전반적으로 좀 낮거든요. 김민재만 3인 게 아니고 다이어도 3이고 뭐 다 전반적으로 낮아요. 막 4.5도 막 여러 명 주고. 근데 2도 아니고 1.5? 키미히가 그 정도인가? 좀 의아한 평점이고요. 슈퍼루트입니다. 여기가 간만에 김민재한테 2점 준대요. 김민재한테 2점, 이제 학점으로 치면 A 학점 정도로 줬는데요. 몇 번만 빼면 상대 공격을 잘 차단했다. 상대 득점 상황에서 너무 늦게 뛰어오른 점은 있지만 스스로 키미히의 코너킥을 받아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실점 상황 외에는 수비를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고요. 100번 맞는 말입니다. 여기 다이어와 김민재 둘 다 2점을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점이 여기는 이렇게 높게 주진 않았어요. 김민재, 다이어, 파블로비치 3명이 2점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이 MOM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케인도 3이고 무시알라도 3인데 이 3명이 2예요. 다이어한테 왜 2나 줬을까요? 궁금해서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퍼메카노의 부상 때문에 투입됐다. 경기 감각 같은 건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의 친구 케인에게 패스를 내줘 리드에 기여했다. 수비적으로는 거의 흠이 없었다. 없었지. 한 개 적으니까. 막으로 안 가니까 없었지. 답답합니다. 자, 다음 라디오 매치면서 이제 평점이나 이런 인터넷 반응도 주는 RAN인데요. 김민재 또 3점입니다. 그래서 김민재는 제가 오늘 살펴본 매치 중에서 한 군데만 2점 주고 다 3점이에요. 분데스리가 홈페이지에서는 분데스리가 3부에서는 MOM으로 선정했는데 말이죠. 뭐 이제 읽기도 싫습니다. 김민재 3, 다이어 2, 뭐 키미히 2 이런 식으로 줬고요. 케인도 3이에요. 다이어가 김민재 케인보다 훨씬 나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들 반응을 조금 가져봤는데요. 요거 첫 번째 거는 귀여워서 퍼왔습니다. 김민재의 득점 상황에 대해서 백헤딩이나 몸 틀어 생일골 넣었을 때 자주 쓰이는 요 짤, 이제 뛰어오르는 고양이 짤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민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김민재 골에 대한 팬 반응인데요. 지난주부터 떠들어댄 헤이터들 다 침묵하는 거 보소라는 이 문구가 눈에 띄네요. 현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김민재나 우퍼메카노 같은 선수들에 대해서 일부 팬들은 쟤들은 바이에른급이 아니야. 실수가 잦잖아. 이렇게 현지 매체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일부 팬들은 진짜 헤이터들 웃기고 있네. 야, 쟤네들이 열심히 뛰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를 옹호하는 입장의 팬 멘탈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고 나면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매체에서 김민재뿐 아니라 케인도 3점을 주는 등 저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냉정한 태도를 취하려 노력한다라고 보거든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플레이가 좋은 선수라도 단점이 있다면 평점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호감을 깔고 평점을 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초까지 노이어 그랬고요. 키미히 그렇고 뭐 다이어가 여기 합류를 했습니다. 밀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독일 대표 선수들한테 좀 호의적으로 평점을 주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는 독일 대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는지 뭐 백핸 다이어라면서 엄청 고평가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케인은 잘해서 좋은 평가 받는 거지 그 이상으로 막 올려치기 당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뭐 현지 팬들의 마음을 분명히 다이어가 사로잡았다. 현지 기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가 뭐 괜찮게 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백핸 다이어로 부활하는 그 스토리가 좀 마음에 들 수는 있어요. 싸게 사와서 잘해 이러면서. 근데 다이어가 준수한 건 맞지만 그의 느린 기동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김민재이든 퍼메카노든 보통 김민재지만 그 앞으로도 뛰고 뒤로도 뛰고 옆으로도 뛰고 죽어라 파트너가 뛰거든요. 안 보이나 그게?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타니시치 돌아왔는데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어 스타니시치로 다음 경기 치러라. 김민재 좀 쉬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민재가 이제 아킬레스 건염을 달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국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이런 푸념을 할 수 있지만 선수 본인은 여론이 어떻든 공식 MVP는 본인이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요. 영향받지 말고 다음 경기 잘 뛰었으면 합니다.